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이었다. 나는 갓난아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병원문을 나섰다. 정오의 여름 햇빛은 따갑고 눈이 부셨지만 그날만큼은 오히려 상쾌하기조차 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과 발에 볼을 부비며 아이를 뵀을 때의 그 불안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는 조그만 앞들과 가게가 딸린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이나 지병이 있는 그를 돌봐줄 가족이 가까이 없는 우리로서는 안성맞춤인 집이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그는 몸이 더욱 나빠져서 몸속에 약물을 넣어 피를 맑게 걸러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신장이 해야 하는 일을 약물로 인공적으로 해내는 일이었다. 여러 방법 중 그는 매일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의 배에는 구멍이 뚫렸고 약물이 드나들 길인 호수가 끼워졌다. 그가 약물을 호수로 뱃속으로 흘려넣을 때면 나는 가게에서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했다. 때로는 아이가 위층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그림처럼 앉아 뱃속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아빠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놀이에만 열중했다. 그는 아빠인 자신이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런 우리의 가슴 아픈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이가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란다고 믿었다. 그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안하고 싶은 우리의 서글픈 욕심에 불과했다. 아이의 첫 돌이 지나면서 그는 죽은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이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운이 좋아도 빨라야 1년, 늦으면 얼마나 늦을지 모르는 기다림의 날들을 위해서. 그 기다림의 날들을 메꿔 나가면서 우리는 또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일과 수술 후에 그의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정어머니였다. 우린 서둘러 어머니를 초청했고 어머니가 오신 지 2개월 만에 남편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몸에 맞는 신장을 받기 위해 3년씩이나 기다렸다는데 그는 정말 운이 좋게도 5개월 만에 몸에 신장 하나를 더 달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달아 넣은 그의 신장이 차츰 자리를 잡아갔고 우리는 거기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한낱 꿈에 불과했고 그동안 내가 안고 살아온 슬픔의 10배, 20배도 넘는 고통이 내 앞을 견고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그가 차츰 회복되어 가면서 어머니는 서울로 돌아가셨다. 아이의 유일한 친구였던 어머니가 가심으로써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한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집안일과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 아직은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가게에서 보내야 하는 일.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나는 쉽게 익숙해졌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나와 아이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도 아이는 점점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곧잘 몇 마디씩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가신 뒤로 사용하던 말도 잊어버린 듯 사람을 봐도 본 척만 척이었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자신의 놀이에만 열중했다. 나는 어느 날 아이의 행동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병원을 드나들며 여러 의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의 병명은 정해졌다. 정신지체. 하지만 훗날 아이의 병명은 바뀌었다. 자폐증.
그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숨막히는 단어였다. 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꼬박 2년이 걸렸다. 내가 그 단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걸린 시간, 그 2해 동안 아이는 많이 힘들어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며 아이가 자폐증이 아니라는 내 생각을 관철하고자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기심에서 오는 것일 뿐 아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츰 깨달아가면서 나는 내 이기심을 조금씩 깨부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각과는 달리 무척 힘든 일이었다. 아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속으로 빠지고는 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수도 없이 미치고 싶다는 말을 내 가슴 속에 쑤셔받고는 했다. 아이와 함께 특별 학급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2살 반이 된 때였다. 부모와 함께하는 2시간 반가량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는 아이와 함께 그곳을 드나들면서도 아이는 자폐증이 아닐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을 안고 살았다. 그것은 의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은 대답을 했다. 아직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일률적인 말과 함께 많은 검사를 요구했다. 2살 때부터 시작한 아이에 대한 검사는 1년 동안 계속됐다. 납축응독 검사, 신체 검사, 지능 검사, 뇌 검사, 또다시 청각 검사를 비롯한 신체 검사, 지능 검사. 그렇게 병원으로만 돌아다니는 동안 아이는 의사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러 가까이 다가서면 아이는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저만치 달아나고는 했다. 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솟구쳤다. 그런 필요 이상의 검사에 비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대답은 별로 없었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가 한결같이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라는 조언이었다. 자폐증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서 행동이 몇 가지 일치하기에 우리 아이도 자폐아로 구분된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아이가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음을 알고 마음에 위안받았다. 아이에게서 자폐증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 아이만 혼자 남겨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혼자 남겨졌을 때 우는 반면 우리 애는 누가 있거나 말거나 혼자서도 잘만 놀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물론이고 엄마인 나의 눈까지도 똑바로 마주보지 않았다. 아이는 3살이 되어가도록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다. 무엇이 먹고 싶을 때면 내 손을 이끌고 냉장고나 과자 등을 넣어둔 곳으로 가서 내 손을 문고리에 대주면 그만이었다. 아이의 표정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지만 때로는 아이의 행동에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제발 말 좀 해라. 말 좀. 가을이 되어 아이의 학교도 바뀌고 교육 방법도 바뀌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 혼자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자 아이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이는 아침이면 스쿨버스에 혼자 오르지 않으려고 내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런 아이를 강제로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면 가슴이 아팠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서장이나 아이를 받으면 아이는 매정하게 자신을 떼어보내던 아침의 일을 잊은 듯 생글생글 웃으며 품에 안기고는 했다. 그렇게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동안 내 마음속엔 온통 아이에 대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내게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였다.
나는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런데 나는 그 고민마저도 마음껏 할 수가 없었다. 내 운명 속에 있는 또 다른 아픔, 그였다. 나도 그가 환자라는 것, 무리해서 오래 일을 하면 몸이 붓고 쉽게 피곤해지고 짜증이 늘어서 마지막에는 그 짜증이 내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내버려 둔 채 그 대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할 수는 없었다. 아이가 자신 속으로 열심히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더욱 그랬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신부님의 소개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부부를 알게 되었다. 그대에게도 우리 아이와 같은 자폐아가 있는데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아이가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뜻밖의 소식에 우리에게도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하며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전화했다. 그 애는 그때 13살이었는데 그 애가 3살이 되던 해 자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작가에게도 자폐아가 있어서 자신의 아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쓴 책이었다. 그분들은 그 책을 읽고 그 작가가 운영하는 치료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치료 방법에 대해 교육받았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고 아이는 자폐증에서 벗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1년이 늦긴 하지만 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분들이 교육받았고 그것으로 성공한 내용은 이랬다. 우선 아이의 자폐증에 대해서 부모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부끄러워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어 아이는 점점 자신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아이와 항상 함께하면서 아이의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아이가 노는 놀이 방법을 따라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아이는 자신과 똑같이 행동하는 상대에게 관심을 둔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의 마음이 열리면서 조금씩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배운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했다. 때로는 아이를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도 못했다. 그저 사는 데에만 정신을 쏟다가 문득문득 아이 생각이 떠오르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어쨌든 그와 나에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하고는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 나갔다. 그런데 항상 말보다 실행이 어렵듯이 처음에 한 결심과는 달리 차츰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놀아주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환자인 그로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하루에 한 번씩 다만 1~2시간일지라도 쉬어야 했다.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게 되면 그는 피곤해서 잠이 들고 아이는 냉장고를 뒤져 있는 것을 모두 꺼내 온 집안을 어지르고 다니며 놀았다. 그러다가 그가 문득 잠에서 깨면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보고 아이에게 고함을 질렀다. 가게에서 그의 고함 소리를 듣는 날이면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걸 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지 못한 데다가 아이가 집을 어질렀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어 아이도 그도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날들이 되풀이되면서 아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가끔 내 눈을 맞추기도 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물건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내가 아이에게 이름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아이는 그 말을 따라했다. 아이의 그런 모습에서 나는 점점 용기가 났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렇게 아이가 나아지고 있는 사이 나는 병들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건 한 번 마음을 두면 그것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의 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를 돕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있던 나는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해졌다. 아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방 정상화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우선 그의 처지만 보더라도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코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다. 나는 나대로 그의 목까지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되자 모든 게 짜증스럽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아이를 바라보면 우울해지고 뜻모를 눈물만 나왔다. 아이를 자폐증으로부터 구해보겠다는 열성도 사라지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끝없이 아이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런 상념의 막바지에는 항상 같은 생각,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놀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어머니였다. 어머니만 오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잘 되리라는 생각에 미치자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더는 앞뒤를 잴 필요가 없다고 느낀 나는 그에게 내 의견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나는 또다시 밤이면 아이에 대한 상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수면제를 먹었다. 그러다가 다시 우울증 치료제를 먹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러는 동안 그의 생각이 바뀌고 어머니가 오셨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은 그때였다. 내 예상과는 달리 아이는 내 주위만을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가 오시면 아이 혼자 노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던 내 생각과 달리 아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벌어졌다. 어머니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자꾸 잊으셨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당신 일을 하셨고 아이는 아이대로 혼자 놀았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머니를 닥달했다. 엄마, 제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이가 저렇게 혼자 놀면 엄마가 오시나 마나해요. 제 심정을 이해한다면 제발 좀. 그래, 알았다고. 알았어. 여태같이 놀다가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거야. 그리고 애가 영어로 말할 때는 통 못 알아듣겠어. 게다가 어떻게 조그만 게 짜장은 또 얼마나 부리는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 또한 나만큼 고통스러울 거란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 죄송했다.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어쩌다 한번 자신의 의사표시가 전달 안 되면 아이는 무조건 나를 찾았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아이의 사이도 좁혀져 갔고 말이 아닌 표정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나갔다. 그렇게 아이가 나아져가는 동안 나의 마음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다시 희망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는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상태가 많이 나아빠지신 모양이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자 한동안은 어머니의 손길이 무척 아쉬웠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아이의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1996년 3월 드디어 우리는 자주색 자동차에 아이를 태우고 길을 떠났다. 내 아이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힘차게 고속도로를 달려나갔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이와 함께 놀며 치료법을 배웠다. 그리고 2층 아이의 방에 특별한 놀이방을 만들었다. 침대를 치우고 마루엔 특수 제작된 장판을 깔고 벽에는 선반을 달았다. 그리고 옆방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특수창을 달았다.
또 아이와 함께 놀아줄 봉사자도 구했다. 나는 7명의 봉사자와 함께 시간표를 짜서 아이와 놀았다. 치료하다가 궁금하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교육받은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자폐 아들은 타인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터득하면서 일순간 빠져나왔다가 힘에 부치면 또다시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 아이가 쉬는 동안에는 상당히 거칠어지고 잘 듣던 말도 안 듣는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끊임없이 짜증을 낼 때도 있다. 하지만 아이의 고유한 발달 특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걸 배웠다. 나는 3년 동안 희망에 차서 신나게, 그러나 때로는 힘겹게 아이와 놀았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 게다가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어서 반복 행동과 반복되는 언어 관심은 사라지지 않아 다른 형태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현상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아이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아이 곁에서 응원한다. 나의 날개 없는 천사, 내 아이가 홀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면서